여러분, 이 물건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입지 하나만 보고 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신림역까지 도보로 약 8분, 거리로는 575m 정도인데 요즘 기준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지만 이것 하나만으로 승부를 볼 만한 입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입지가 아니라 숫자를 끝까지 본 사람만 판단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낙찰만 받으면 구조상 돈방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초기 투자금이 적지 않고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면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물건이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구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차분하게 정리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이번에 보실 물건은 2025 타경 102,225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경매일자는 2026년 3월 5일 10시입니다. 물건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65-44번지로 신림역 생활권에 속해 있는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56.12평이고 건물 연면적은 약 114.38평 규모입니다.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조 다가구 주택으로 2017년에 사용 승인을 받은 비교적 최근 연식의 건물입니다. 감정가는 약 23억 2천만 원이고 현재 3회차 후 64%까지 하락되어 최저가는 약 14억 8,700만 원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물건은 다가구 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임차인이 다수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권리가 복잡해 보이고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는 물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물건은 누구에게나 편한 물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임차인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투자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배제하기에는 숫자 구조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물건을 겉으로 보이는 인상 말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차분하게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의 건물 구조와 주변 환경을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으로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도로 등기된 구조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56.12평이고 건물 연면적은 약 114.38평 규모로 숫자만 놓고 보면 임대용 다가구로 쓰기에 딱 맞는 크기입니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고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구성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사용 승인은 2017년에 났기 때문에 외관이나 기본 골조 상태는 요즘 다가구들에 비해 비교적 깔끔한 편에 속합니다. 층별 구성을 보면 지하 1층은 다중주택으로 사용 중이고 지상 1층과 2층은 과거 사무소 용도로 사용된 이력이 있으며 3층부터 5층까지는 다중주택 형태로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옥탑층은 계단실과 다락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관리나 활용 측면에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건물은 단순한 원룸형 다가구라기보다는 층별 용도가 섞여 있는 복합적인 임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구조는 한편으로는 관리가 까다로울 수 있지만 반대로 임대 형태를 조정하면서 수익 구조를 손볼 여지도 함께 존재합니다. 건물 내부는 벽지와 바닥, 기본적인 인테리어 마감이 되어 있고 각 세대별로 창호도 설치되어 있어 채광이나 환기 측면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생활에 별로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상 5층 규모의 다가구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이고 준공 연식은 2017년 8월 사용 승인으로 오래되지 않아 당장 수선이 필요해 보이는 상태는 아닙니다. 즉, 이 물건은 겉으로 보기에 낡아서 손이 많이 가는 다가구라기보다는 구조와 권리, 숫자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 이 일대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전형적인 주거 지역입니다. 인근에 서울 남부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골목 단위로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어 생활 인프라는 이미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차량 진출입은 폭 약 4m 내외의 도로를 통해 가능하고 주택가 특성상 골목길이지만 실제 거주나 임대 운영에 큰 불편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대중교통은 신림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에 속해 있어 도보로 약 8분 정도면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고 인근 버스 노선도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화려한 상권이나 개발 호재보다는 오랫동안 임대 수요가 유지되어 온 주거 수요 중심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대학가와 직장인 수요, 단기 거주 수요가 혼재되어 있어
공실 위험이 급격하게 커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역시 입지 자체로 프리미엄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형성되어 있는 임대 수요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구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훨씬 중요한 판단 포인트가 됩니다. 이 건물은 2017년 12월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되었습니다. 사유는 옥탑과 5층의 조립식 패널조 설치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저런 걱정이 있으신데, 만약 이 위반 건축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 건물, 이 물건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얼마나 줄어들 건지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반 부분이 고맙게 느낄 때 많습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물건은 건물 자체가 특별히 화려한 물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식이 나쁘지 않고 규모가 적당하며 주거 수요가 꾸준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기본 체력은 충분히 갖춘 다가구 주택입니다. 결국 이 물건의 승부는 외관이나 입지가 아니라 이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의 권리관계를 말소기준 권리부터 정상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9월 15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채권자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고 채권 최고액은 9억 원입니다. 따라서 이 근저당권보다 앞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이 물건 권리 분석의 출발점이 됩니다. 등기부를 보면 이 근저당권보다 앞선 소유권 외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는 명확하게 2017년 9월 15일 신한은행 근저당권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 이후로 등기부상에는 임차권 설정, 가압류, 추가 임차권 설정 등이 다수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권리들은 모두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낙찰로 소멸되는 권리들입니다. 즉 등기부만 놓고 보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는 없고 말소기준 권리 이후 권리만 다수 존재하는 전형적인 다가구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임차인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다가구 주택으로 임차인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임차인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각 임차인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는지, 그리고 대항력과 우선변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차인들의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임차인은 2017년 9월 15일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전입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전입일자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 여부도 함께 살펴보면 일부 임차인들은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 요구를 했고 일부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임차인들 역시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들이기 때문에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즉 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은 배당으로 정리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 역시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낙찰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배당표를 보면 인수로 표시된 항목이 하나 존재합니다. 임차권으로 인수금액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사실 이런 인수권리 때문에 권리 분석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실전 경매 연구소 채널에서 완전히 풀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물건에 인수부담이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 임차인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말소기준 권리 기준을 하나씩 대입해서 보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실질적인 권리관계 판단 기준으로 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가 남는 구조는 아닙니다. 등기부를 화면에 올려드리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의 권리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임차인도 많고 권리도 복잡해 보이지만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하나씩 뜯어보면 판단은 명확합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권리는 없고 임차인 역시 대부분 말소기준 권리 이후 전입자로 구성되어 있어 권리 인수 부담을 전제로 접근해야 하는 물건은 아닙니다. 이 물건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권리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 수가 많다는 점에서 오는 관리와 자금 운용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제 이 물건의 금융 흐름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산은 3차 최저 매각 가격인 14억 8,751만 원에 낙찰받는 것을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15억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시에는 최고 대출한다고 10.15 대책으로 인해 4억까지 됩니다. 결국 이 물건을 낙찰받을 시에 15억 이상으로 낙찰될 것이 현실적이지만
저희는 그런 거 저런 거 모두 생략하고 무조건 최저입찰가로 낙찰받은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 물건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주택으로 10.15 대책이 적용되는 규제지역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보유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는 조건의 일시적 2주택자로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대출 가능 금액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규제지역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는 40%가 적용됩니다. 이를 낙찰가에 대입하면 14억 8,751만 원의 40%인 5억 9,500만 4천 원이 됩니다. 이 물건은 15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대출 절대 한도는 6억 원이지만 LTV 40%로 계산한 금액이 더 낮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대출 가능 금액은 5억 9,500만 4천 원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우선 준비해야 할 자기자금은 낙찰가 14억 8,751만 원에서 대출금 5억 9,500만 4천 원을 제외한 8억 9,250만 6천 원입니다. 여기에 취득세를 더해야 합니다. 이 물건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 시점에는 1주택자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낙찰가 기준 취득세 3.0%는 4,462만 5,300원이며 지방교육세 0.3%는 446만 2,530원, 농어촌 특별세 0.2%는 297만 5,020원입니다. 이를 모두 합산한 취득세 총액은 5,206만 2,850원입니다. 추가로 법무사 비용 100만 원과 기타 비용 50만 원을 더하면 부대 비용은 총 150만 원입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실제로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금액은 자기자금 8억 9,250만 6천 원의 취득세 5,206만 2,850원, 그리고 기타 비용 150만 원을 더한 9억 4,606만 8,850원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이 물건을 최저가에 낙찰받을 경우 은행 대출금 5억 9,500만 4천 원과 본인 자금 9억 4,606만 8,850원을 합쳐 총 투자금은 15억 4,107만 2,850원이 됩니다. 즉 약 15억 4,100만 원이 투입되는 구조이며 이 중 실제로 본인 돈으로 묶이는 금액은 약 9억 4,600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물건에 투입되는 자금의 이자, 부담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계산한 대로 이 물건을 최저가인 14억 8,751만 원에 낙찰받을 경우 은행 대출금은 5억 9,500만 4천 원이고 본인 자금으로 투입되는 금액은 9억 4,606만 8,850원입니다. 이 두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이자, 비용과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은행 대출 이자입니다. 대출금 5억 9,500만 4천 원의 연 이자율 4%를 적용하면 연간 은행 이자 비용은 2,380만 160원입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매달 약 198만 3,347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본인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현금으로 투입되는 자기자금은 9억 4,606만 8,850원이며 이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경우 연 4%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자기자금 기회비용은 3,784만 2,754원이며 월 기준으로는 약 315만 3,563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산해보면 이 물건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연간 총 자금 비용은 은행이자 2,380만 160원과 자기자금 기회비용 3,784만 2,754원을 더한 6,164만 2,914원입니다. 이를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매달 약 513만 6,910원의 자금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낙찰만 받으면 큰 자산이 되는 구조이지만 실제로는 매달 약 513만 원 수준의 자금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이 이후 단계에서는 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과 임대보증금을 통해 2월 자금 비용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는지가 이 물건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건물에 들어오는 임대보증금을 통해 대출금과 자기자금이 어떻게 회수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제 묶이는 자본이 얼마로 줄어드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자금 회수 흐름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경매에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시겠다거나 경매를 하긴 해야겠는데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실전경매연구소에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여러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항상 전화하셔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는데
저희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구독 클릭 한 번만으로 저희에게는 큰 보람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영상 널리 알려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클릭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 설정된 전체 임대보증금 총액은 21억 8,500만 원이며 월세 총액은 195만 원입니다. 이 보증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 물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임대보증금으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은행 대출 상환입니다. 앞서 계산한 은행 대출금은 5억 9,500만 4천 원입니다. 이를 임대보증금 21억 8,500만 원에서 먼저 상환하면 대출을 모두 갚고 난 뒤 남는 보증금은 15억 8,999만 6천 원입니다. 2단계에서부터 이 물건은 무차입 구조로 전환됩니다. 다음으로 본인 투자금 회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서 실제로 현금으로 투입된 본인 자금은 취득세와 기타 비용까지 포함하여 9억 4,606만 8,850원이었습니다. 앞서 남은 보증금 15억 8,999만 6천 원에서 이 금액을 회수하면 본인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고도 6억 4,392만 7,150원이 남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이 물건에 묶인 내 돈은 사실상 0원이 됩니다. 이제 남은 6억 4,392만 7,150원을 그대로 놀릴 이유는 없습니다. 이 금액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연 4% 금리로 예치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이자 수익은 2,575만 7,086원이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매달 약 214만 6,424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매달 들어오는 월세 195만 원을 더하면 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월 현금 흐름은 이자 수익 214만 6,424원과 월세 195만 원을 합친 409만 6,424원입니다. 즉, 이 물건은 대출이 모두 정리된 이후에는 매달 약 409만 원의 순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은 낙찰 시점에는 자금 부담이 상당히 커 보이지만 임대보증금을 활용해 은행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본인 투자금까지 전액 회수한 이후에는 무차입 상태에서 금융사에 내 돈으로 6억 4,392만 7,150원이 들어있고 매월 4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내 계좌에 들어오는 진짜 현실 흐름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절대 만족 못하신다고요? 그럼 여기에 공실상칸을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이 공실상칸은 사실상 공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 조사 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배당 신청을 하지 못한 호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앞에 계산한 것에 공실 3개를 더 합하면 정확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단순히 낙찰가만 보고 판단할 물건이 아니라 보증금 운용 구조까지 함께 봐야 비로소 실체가 드러나는 물건입니다. 이제부터 매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매각은 개인이 3년을 이렇게 매월 4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다가 현재의 감정금액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3년 보유 후 감정가로 매각을 전제로 기본공제 250만 원까지 포함해서 양도세를 딱 떨어지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계산의 기준은 최저가 낙찰가 14억 8,751만 원에 낙찰받았고 취득 시 들어간 취득세 5,206만 2,850원과 법무사 기타 비용 150만 원까지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3년 뒤 매각 금액은 감정 금액인 23억 2,423만 4,720원으로 잡겠습니다. 취득원가는 낙찰가 14억 8,751만 원에 취득세 5,206만 2,850원과 법무사 기타 비용 150만 원을 합친 15억 4,107만 2,850원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23억 2,423만 4,720원에서 15억 4,107만 2,850원을 뺀 7억 8,316만 1,870원으로 확정됩니다. 이제 3년 보유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겠습니다. 3년 보유 공제율을 6%로 적용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 7억 8,316만 1,870원의 6%인 4,698만 9,712원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한 뒤 남는 금액은 7억 8,316만 1,870원에서 4,698만 9,712원을 뺀 7억 3,617만 2,158원입니다. 여기서 형님이 말씀하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정확히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7억 3,617만 2,158원에서 250만 원을 뺀 7억 3,367만 2,158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 7억 3,367만 2,158원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이므로 세율 42%와 누진공제 3,594만 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는 7억 3,367만 2,158원 곱하기 42% 빼기 3,594만 원으로 계산하면 2억 7,220만 2,306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이므로 2,722만 230원입니다. 따라서 최종 세금 합계는 2억 7,220만 2,306원에 2,722만 230원을 더한 2억 9,942만 2,536원으로 정리됩니다. 정리하면 감정가 23억 2,423만 4,720원에 매각했을 때 세금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빼고 남는 매각대금은 23억 2,423만 4,720원에서 2억 9,942만 2,536원을 뺀 20억 2,481만 2,184원입니다. 그리고 취득원가 15억 4,107만 2,850원을 기준으로 보면 세금까지 반영한 최종 순이익은 20억 2,481만 2,184원에서 15억 4,107만 2,850원을 뺀 4억 8,373만 9,334원입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고 내 투자금 모두 회수한 뒤에 매달 4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다가 3년 후에 매각했을 때 매각 수익이 4억 8,373만 9,334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물건을 법인이 최저가로 낙찰받아 곧바로 매각하는 경우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입가는 3차 최저 매각 가격인 14억 8,751만 원이며 매각가는 감정금액인 23억 2,423만 4,720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이 이 물건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총 비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취득세율은 12.4%입니다. 이를 낙찰가에 적용하면 취득세는 1억 8,445만 1,240원이 됩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100만 원과 기타 비용 50만 원을 더하면 부대 비용은 150만 원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이 물건을 취득하는데 실제로 들어간 총 취득원가는 16억 7,346만 1,240원입니다. 이제 매각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각가는 감정금액인 23억 2,423만 4,720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앞서 계산한 총 취득원가를 제외하면 법인이 얻는 매각 차익은 6억 5,077만 3,480원입니다. 여기서부터 법인의 세금 구조가 본격적으로 작동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세금이 한 번이 아니라 두 겹으로 부과됩니다. 먼저 주택양도에 대한 추가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추가과세는 매각차익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실질적으로 약 21.9% 수준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첫 번째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1억 4,251만 9,392원입니다. 이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나면 남는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제 남은 이익에 대해 일반 법인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이 물건의 매각 차익은 2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실효세율은 약 20.9%가 적용됩니다. 추가과세를 납부한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두 번째로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는 1억 623만 3,214원입니다. 이 두 가지 세금을 모두 합산하면 법인이 이 물건을 즉시 매각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총 세금은 2억 4,875만 2,606원입니다. 따라서 매각차익 6억 5,077만 3,480원에서 이 세금을 모두 제외하고 나면 법인이 최종적으로 손에 쥐게 되는 순수익은 4억 202만 874원입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을 법인이 최저가에 낙찰받아 곧바로 감정가에 매각할 경우 취득 단계에서 이미 취득세 중과를 맞고 시작하며 매각 단계에서는 주택양도 추가과세와 일반 법인세가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남는 순수익은 약 4억 원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법인보다는 개인 보유 전략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과 법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분석한 이 물건은 겉으로 보면 투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증금 운용과 매각 시나리오까지 함께 살펴보면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진 물건이라는 점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경매는 단순히 싸게 사는 게임이 아니라 구조를 읽고 자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임입니다. 숫자 하나, 세금 하나, 대출 조건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에 이런 물건일수록 더 차분하게
더 냉정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투입 금액이 높을 때는 형제, 자매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회사에서 경영만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돈 되는 물건 투자도 하십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시면 좀 더 수월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건 하나를 놓고 끝까지 파고들어 실제로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회수되고 마지막에 얼마가 남는지를 현실적인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 좋은 이야기나 과장된 수익이 아니라 실제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계산과 구조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런 물건들을 일반 영상보다 먼저 확인하실 수 있고 권리관계나 세금처럼 민감한 부분도 더 깊이 있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경매를 진지하게 보고 계신 분들, 숫자로 판단하고 싶은 분들께는 멤버십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다음 분석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이 영상을 지인 한 분과만 공유해 주셔도 채널을 운영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숫자로 속이지 않고 구조로 설명드리는 경매 분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